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치와 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리 2학기는 법에 관련된 내용이 주가 된다라고 했고, 지금 4단원 개인생활과 법 단원을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민법의 이해에서 지난 시간에 민법의 의와 기능 한번 알아봤고요.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민법의 기본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의 의의와 기능, 그리고 민법의 기본 원리를 배운 다음에는 재산관계와 법, 그리고 가족관계와 법, 이렇게 민법의 두 가지의 큰 내용을 또 배우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볼까요? 민법의 기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민법의 기본 원리가 변화한 배경과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민법의 기본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의 핵심적인 용어들을 보면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그리고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이 6가지의 주요한 핵심 용어들을 오늘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과서 114페이지와 115페이지 내용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죠. 거기에 보면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그리고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의 수정, 보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근대사회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근대사회, 봉건제사회 이후에 나타난 사회를 말하죠. 개인적으로는 인권 존중사회,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 1학기의 사회계약설 공부했었죠? 개인의 자유, 생명, 재산을 불가침의 소유권으로 보는 로크의 사회계약설. 이것이 프랑스의 인권선언이나 미국의 독립선언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근대사회 성립에 중요한 사상적 기조가 되었죠. 정치적으로는 시민혁명을 계기로, 또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을 계기로 민주주의, 자본주의, 또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시민사회를 우리는 근대사회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바탕을 둔 생각과 믿음, 이것이 근대 민법의 3가지 기본 원리로 자리 잡게 되고 오늘날까지 이어졌죠. 우리 114페이지 주제 열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심청전. 자, 심청전에서 보면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미 300석을 받고 인당수에 몸을 던지기로 상인과 계약을 맺는 내용이 나오죠. 자, 이러한 계약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옳은 계약인가? 자, 상인과의 계약에서 거래 대상이 지금 인간의 생명이에요. 이 심청전에서, 그쵸? 자, 그것 자체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이지 수단일 수 없는데 이렇게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양심과 같은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되는 부분이 거래의 대상이 된다면 그러한 계약은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형법으로 단속하고 처벌해야 할 부분이죠. 그리고 또 하나, 심청이의 다급한 처지를 이용해서 맺은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사회에서 계약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건 평등한 당사자끼리 맺은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라고 인정하기 때문인데 계약의 내용이 민주사회적 기본 가치에 반하고 또 불평등한 관계에 기반을 둔 것이라면 그러한 계약은 옳지 않다, 정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죠.
민법의 기초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즉 소유권에 대한 보장에서 시작합니다. 개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혹은 다른 개인이 이를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소유권 절대 원칙 또는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첫 번째 내용이죠.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총 3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소유권 절대의 원칙, 두 번째는 계약 자유의 원칙, 세 번째는 과실 책임의 원칙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지금 소유권 절대의 원칙, 다른 말로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살펴봤습니다. 개인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타인과 자유롭게 계약을 맺음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법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자, 이를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또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계약의 자유라는 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누구의 강요나 간섭도 받지 않을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계약 자유의 세부 내용에는 계약의 대상을 고르고 결정할 자유,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자유, 계약의 방법을 결정할 자유가 포함됩니다.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세 번째는 과실 책임의 원칙입니다. 또는 자기 책임의 원칙.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남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과실 책임의 원칙 또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고의라는 거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행동하는 것, 이게 고의가 되고요. 과실은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게을리함으로써, 주의를 게을리함으로써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어떠한 손해를 끼치게 되는 상황, 그것을 과실이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 앞에서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자, 이러한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는 경제적 자유,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부를 늘리는데 기여하게 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빈부격차, 또 환경오염, 독점기업의 횡포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소유권은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예요. 소유자는 그의 소유물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또 수익을 내기도 하고 처분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죠. 타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소유자의 이러한 권리 행사를 침해할 수 없었고 이러한 원칙 아래서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 질서는 더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의 문제점, 폐단이 생겨나게 됐죠. 소유권 절대 보장의 원칙에 대한 반성이 이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사회 구성원 간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또 계약 자유의 원칙은 계약 자유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기도 하고 또 과실 책임의 원칙은 기업이 환경오염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또 악용되기도 했어요. 다시 소유권 절대의 원칙으로 돌아와서 자, 이 소유권도 이러한 반성의 과정을 거쳐서 공공복리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해야 한다. 그것에 반한다면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수정 원리가 창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한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오늘날에는 권리의 불가침성 그리고 절대성을 강조했던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에서 더 나아가서 권리의 사회성 그리고 공공성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보완하게 된 겁니다. 우리 교과서 116페이지를 함께 볼까요?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오늘날 소유권의 공공성과 사회성이 강조됨에 따라 소유권 절대 원칙이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으로 수정 보완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소유권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행사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23조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해서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줄을 딱 그어놓읍시다. 자, 그러면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두 번째 계약 자유의 원칙은 어떻게 변화하게 됐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계약은 개인들의 사적 자치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체결, 내용, 방식 등 어느 분야에 있어서도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수단의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적 자치의 원칙은 자유인격을 창출하고 인류 문화의 진보에 커다란 공헌을 하죠. 하지만 경제적 강자에 의한 경제적 약자의 지배를 만들어내게 되고 결국 국가는 인간의 평등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계약 자유의 원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수정 원리가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116페이지에 보는 것처럼 계약 자유의 원칙은 어떻게 수정 보완되나요?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실질적으로 평등하고 공정한 계약이 강조된 것이죠.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이 계약 공정의 원칙에 의해서 수정 보완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는 이러한 계약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현실적인 불평등 관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원칙이 성립된 거죠.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세 번째로 언급한 내용은 과실 책임의 원칙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실 책임의 원칙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도 고의나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해서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죠. 과실과 관련해서 비난받을 만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요, 불법 행위와 관련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생산력이 증대되는 데 크게 이바지하게 돼요. 하지만 자본주의에 힘입어서 기업이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일반으로서는 예견하기 어려운 위험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과실 책임의 원칙에 대한 한계가 제시됩니다. 과실이 없다고 해서 기업들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그런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일부 특별법에서는 손해의 발생과 그 원인 사이의 인과관계만 입증되면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인정하는 원리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116페이지 교과서를 다시 볼까요? 무과실 책임의 원칙. 경제적 강자인 기업이나 고용주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과실 책임의 원칙은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수정 보완된 겁니다.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현상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현대사회가 많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환경 침해나 제조물 책임 등 특수한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적용해서 사업자나 제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표를 한번 정리해 볼 텐데 그 전에 116페이지 탐구활동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 자, 어떤 기업이 생산한 A 제품을 10년 동안 써왔던 소비자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비슷한 폐 질환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기업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할 증거는 없지만 A 제품의 성분 중 폐 질환을 유발하는 물질이 있고 이 제품을 장기간 이용하면 발병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이에 피해자들은 해당 기업의 폐 질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볼게요.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를 적용하게 되면 이 기업과 피해자 중 누구의 주장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질지 이야기해보자고 했죠. 자,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를 보면 과실 책임의 원칙이 있죠. 그래서 이 해당 기업의 책임을 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자들이 그 기업의 고의나 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고의나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만약 피해자들이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확률적인 인과관계만으로는 이러한 성분이 이러한 폐질환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만으로는 해당 기업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만을 적용하게 되면 피해자들의 주장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러면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에 따르면 기업의 활동은 위축되지 않고 더 많은 생산성을 낼 수 있죠. 하지만 반면에 우리 소비자들은 이러한 피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책임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요구에 의해서 수정하고 보완된 겁니다. 이 기본 원리가. 이해가 되나요? 자, 두 번째 문제. 수정 보완된 민법의 기본 원리를 적용해서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판사로서 얘기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수정 보완된 민법의 기본 원리에 따르면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당 기업의 A 제품 성분 중 폐 질환 유발 물질이 있다고 했고 이 제품을 장기간 이용할 경우 발병 확률이 크게 높아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판결을 내릴 확률이 매우 높겠죠. 자, 민법의 기본 원리가 수정 보완되어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여러분도 예측이 되죠. 자, 그러면 표를 보면서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는 어떻게 출발했어요?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시작되었죠. 그런데 이것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 전체의 부를 늘리자 라는 취지였는데 근데 민법의 기본 원리가 실제로 이러한 사회 전체의 부를 늘리는데 이바지한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했던 기업의 횡포 등의 문제 또는 환경 오염의 문제 또 빈부격차 등의 문제 자,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생겨나게 된 거죠. 소유권 절대의 원칙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계약 자유의 원칙이 사회적 약자에게 부당한 계약, 공정하지 않은 계약을 강요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고 과실 책임의 원칙이 환경오염의 책임을 우리가 물을 수 있는 그것이 정말 기업의 과실이다라는 걸 증명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또 이용이 되기도 하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회성과 공공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수정 보완된 것이죠. 그게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으로, 또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그리고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변화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수업을 마치기 전에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민법과 형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앞에서 선생님이 고의, 그 다음에 과실의 차이를 간단히 얘기했는데 그것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고 정리할게요. 우리 인간은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죠. 현재 사회생활의 가장 두드러진 형식은 국가이고요. 우리의 사회생활은 국가를 조직하고 유지하는 생활, 그리고 하나의 인간으로서 생존의 유지와 그 자체를 위한 생활, 이렇게 크게 둘로 일단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건 국민으로서의 생활, 뒤에서 말한 건 인간으로서의 생활, 앞에서 사실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국가 생활에 대비해서 생각되는 인류 생활의 규율, 자, 이것을 정하는 사법은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다루는 것이므로 사적 생활의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민법은 그러한 의미의 사법에 속하는 것이고, 민법은 인간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고, 특수한 기능이나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민법은 권리, 의무의 발생, 소멸, 그리고 그 내용, 기타 법률 관계의 판단 기준을 정하는 실체법이라는 이야기도 또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리고 권리 관계를 확정하고 실현하는 절차를 정하는 그런 절차법에는 속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형법은 뭘까요? 형법. 우리 지난 시간에 법에 분류했을 때 공법 중에 하나로 이제 형법을 보았었습니다.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은 나라마다 수없이 제정되어 왔는데, 그 많은 처벌 법규 중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 형법이죠. 여기에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범죄들이 규정되어 있고, 또 그러한 범죄들에 대해서 과해질 형벌의 종류, 그리고 내용, 이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민법과 형법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봤습니다. 형법은 뒤에서 배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민법과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비교하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고의와 과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민법과 형법을 한번 언급한 거예요. 자, 고의라는 건 범죄나 불법 행위의 행위 상태 사실을 인식하고 이러한 범죄 또는 불법 행위를 실현하려는 의사예요. 그게 고의죠. 과실이라는 건 법률적으로는 어떤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고의와 함께 법률상 비난이 가능한 책임 조건을 말하는 거죠. 자, 고의와 과실이 손해배상 책임 요건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는 민법과는 달리 형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자, 민법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과 같은 경우를 볼 때 고의든 과실이든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고의와 과실 간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거죠. 근데 형법에서는 고의로 한 행위와 고의 없이 과실로 한 행위를 다르게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형법에서는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만 처벌을 하고 과실은 특별히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민법과 형법 이야기를 한 이유도 이제 고의와 과실이 어떻게
의미가 다르고 그것이 민법과 형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참고로 마무리하기 전에 언급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배운 민법의 이해 파트를 우리 퀴즈로 정리하고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퀴즈. 가장 대표적인 사법으로 개인 간 법률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종류 및 내용을 다루는 법은 뭐죠? 여러분 대답해 볼까요? 네, 민법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출력을 해놨다고 하면 적으면서 한 번씩 적으면서 보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정리할 때 스스로 할 때는 하얀 종이에 아무것도 없는 종이에 또는 키워드만 적은 종이에 아니면 줄기만 적어놓은 종이에 여러분이 스스로 채워가는 방식으로 하고 수업을 들을 때에는 이렇게 출력해놓고 옆에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적고 표시하고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민법은 개인의 경제활동과 경제적 권리를 둘러싼 이익과 손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어떤 규율기능? 크게 두 가지였죠. 그 중에 하나, 경제활동과 관련된 거. 재산, 관계, 규율기능이 있다. 됐죠? 자, 세 번째, 민법의 일반 원칙 중 공공의 복리에 반하는 권리 행사의 경우 법률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 뭐라고 했죠? 우리 대원칙 두 가지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죠.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네, 잘했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중 개인 소유 재산에 대한 사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이 이를 함부로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 뭐라고 했죠? 소유권 절대의 원칙. 그렇죠? 다섯 번째. 실질적으로 평등하고 공정한 계약이 강조됨에 따라 계약 자유의 원칙은 어떻게 수정 보완되었다고 했죠? 계약 공정의 원칙. 선생님 말하기 전에 먼저 대답해 주세요. 자, 여섯 번째. 경제적 강자인 기업이나 고용주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과실 책임의 원칙은 어떻게 수정 보완되었다고 했죠?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수정 보완되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점점 재밌어질 거예요. 이제 계약에 대해서도 배우고 구체적인 법률 관계에 대해서도 배우고 뒤에 이제 형법 배우면서 이제 범죄와 형벌, 또 형사 절차 이런 것들 배우면 많이 재미있을 거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열심히 하고 또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고 즐겁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고요. 노트에 정리하는 거 마무리 잘 하고 그리고 우리 이번 주 세 번째 시간은 줌에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했습니다.